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야당이 국민연금 50%로 증대하는 것 이 못 박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 안 해주겠다 이렇게 강공으로 나섰습니다. 여당은 못 박을 수 없다 난감해하는 모양인데 과연 오늘 분기점이 될 분수령이 될 여야의 합의 과연 공무원 연금 개혁할 수 있을지 오늘 돌직구 신문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는 35면 오피니언 정성희 칼럼, 사회탐구 칼럼으로 시작됩니다. 제목, 벌집을 건드린 연금 개혁이다. 벌집을 건드렸다. 장남 비유가 오늘 정성희 논설위원회 칼럼에 드러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집안이 있는데 장남의 씀씀이가 해프다.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공분의 사업이다 하며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갖다 쓰는 골칫거리 장남. 찾다 못한 가족들이 장남 씀씀이 주려는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나온 결과가 다른 가족에게도 장남만큼 돈을 더 주기로 했다. 라는 황당한 결론이 나왔다. 이 상황이 오늘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적절한 비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완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홍준표 도지사, 검찰이 7일, 8일께 소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홍준표 지사가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포착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으로 이동합니다. 못 박아야 개혁안 통과하겠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50% 못 박아야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야당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될까요? 그 미래를 점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홍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결정적 증거가 과연 무엇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인데요. 한겨레 신문 한면 종합면에 실린 기사를 보시죠. 자, 북한의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가 김정은의 별장이고 여기가 김정은의 저택인데 김정은의 저택 바로 옆에 무언가가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김정은 저택 옆에 세워졌다는 그 무언가가 뭔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신종 곰갈젓이 나와서 아기들의 뇌가 위험하다. 아기 있는 엄마들 오늘 이 기사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곰갈젓이 무엇인지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홍준표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숙모 전 부사장이 홍준표에게 준 1억 쇼핑백 당시 홍준표 보좌관인 나경범 보좌관이 들고 나갔다라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상황 자세히 저희가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시작할 기사는요. 이 국민연금 50%로 요구에 못 박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도 합의 안 하겠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합의문 초안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단체가 만든 초안을 여야가 손보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는 내용만 남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알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률은 못 박지 않고 소득 대체율 목표치만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실무기구 전문가들이 소득 대체율 50%는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여론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불속으로 합의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을 놓고 뒤늦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 대체율 50%와 공무원 연금 재정 절감액 활용 비율 20%를 못 박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 야당은 나아가 사회적 기구에 정부 대표와 고용주인 기업은 빼자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소득 대체율 50% 후 폭풍. 야당은 여당에게 50%로 인상한다는 것을 못 박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 개혁안도 통과 안 시켜주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논설위원님, 정성희 의원님. 오늘 오피니언면에 사회탐구 칼럼에 쓰셨습니다. 이른바 장남 비유. 씀씀이가 해픈 장남 어떻게 버릇 고칠까. 가족들이 모였는데 황당하게 결론은 그런 다른 차남 딸들에게도 돈을 올려주자, 용돈을. 이런 결론이 나왔다. 딱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공무원 연금의 내용은 사실 사람들 관심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죠. 예. 이제는 국민들의 초점이 국민연금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연금을 충분히 개혁하지 못해서 예. 공무원들한테 돈을 많이 주니까 퇴직. 이제는 보니까 국민연금이 적더라. 국민연금을 그만큼 올려주겠다는 것이 내용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한 황당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그 강제 저축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고 자기가 국가가 운용한 다음에 자기가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승희 변호사나 우리 박영진 대변인 너 돈 내가 저축해도 돼 강제로 내 하는 거니까 본인의 동의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예. 내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없이 지금 하는 내용은 너 강제적으로 저축해. 나중에 네가 돈 많이 돌려받으니까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야당이 국민연금 50%로 늘리는 거 합의 안 해주면 우리도 공무원연금 순순히 통과 안 시켜주겠다. 이렇게 강공으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거랑 연관돼서 넘어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국민들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거를 야당 입장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국민을 공무원과 분리시켜서 공무원만 자기들 국민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밖에 하지 않는 것 같다. 예. 국가에 대한 철학도 없고 또 지금 OECD 국가 소득 대체율과 비교를 해서 말하는데 OECD 국가들과는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 예. 사람들 소득과 우리나라 소득이 다르고 지금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소득 대체율 올리겠다. 그런데 많이 내라. 예.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인가요? 조선모사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건지 야당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20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나중에 노후에 50%로 늘려줄 테니까 지금 국민연금 내는 내는 납부액을 올리면은 납부할 의향이 있냐라고 묻는 질문에서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펼쳤다라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여당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자,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야당이 50% 못 박자 요구를 해왔는데 여당에서는 받아들일 입장입니까? 아니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원칙론자 제가 여당 입장을 대변 입장 있지 않습니다. 저는 타협안 회의에 참석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그 국민연금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에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였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요. 예. 그때 2028년까지 40% 낮추자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표였죠. 그런데 그 당시는 40% 낮추자는 게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올리자는 게 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야당에서.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이 국민들 동의가 없이 결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컬럼에서 쓰셨는데 컬럼의 비율을 제가 약간 바꾸면요. 이겁니다. 자, 그 집에 공무원을 장남이라 치면은 장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장남은 아니라고 보는데 장남의 이제 씀씀이를 좀 줄이자고 회의가 열렸어요. 예. 그런데 장남이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보니까 내 걸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집안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야, 그러지 말고 말이야. 내 걸 깎지 말고 여러분들과 다 같이 올리면 어떡해? 이겁니다. 자기가 예.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 노조는 철저한 이익 집단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파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팔아 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 회의에 장남인 공무원 노조가 참여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야당이 잘못했다. 그렇죠. 예. 참여시킨 건 잘못됐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야당이 공무원 노조에 끌려간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뒷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협상 타결을 하려고 하는데 예. 야, 이 국민연금 그 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은 당내 강경파, 현재 새정치연합의 강경파를 설득할 수 없다. 예. 공무원 노조를 설득할 수 없으니까 이걸 꼭 넣어달라. 하니까는 그게 합의안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의 협상을 주려도 온건파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당내 강경파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한국 정치 가장 문제가 명분이에요.
공무원 노조가 자기들 것만 챙기면 되지 괜히 명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끼고 들어가보는 이 사람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 집단 공무원 노조가 장난질에 정치권에 휘말려 버린 겁니다.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을 하려면은 국민들 합의가 있어야 되고 현재 공무원 연금을 예. 제도를 손질하려면 가장 큰 게 현재 공무원 연기 저변 확대. 현재 2천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2천만 명 더 1,100만 명이 1,054만 명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끌어들일까 여부 하나. 그다음에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재정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맞춰가지고 예. 소득 대체율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무턱대 50%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박용진 대변인께 여쭤야 될 순서가 온 것 같습니다. 이른바 국민연금을 50%로 늘려서 지급하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뭐 국민의 여론을 합의한 과정을 거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방금 안영환 전 의원께서도 말해줬듯이 취재 뒷이야기를 들리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테이블에서 야당이 막판에 야, 우리 강경파 애들 협상하려면, 설득하려면 국민연금 50%라도 늘려야 된다. 그거 안 해주면 우리 강경파 설득 못 하겠더라. 라는 취재 뒷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야당 내에서도 국민연금 50%를 늘려야 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보다 더 웃긴 취재 뒷얘기는 예. 그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을 이끌어 나가는 여당 대표와 여당의 협상팀이 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변명이 더 웃긴 거죠. 그 변명이 더 웃기다. 아니 뭐 그럼 앞으로 야당이 그렇게 해서 뗐으면 다 해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해서 해줄 거예요? 야당이 해줘서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여당 협상팀이랑 여당 대표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봐요. 이미 협상해 놓고. 아니 협상해서 예. 끝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러니까 아유 그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같이 합의를 했으면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합의를 하지 말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인서약서에 예. 서로 사인하고 같이 갔으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부부간의 일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어요.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 적어도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같이 합의하고 로드맵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는 별 문제 없이 하다가 같이 잘했다고 얘기해놓고서는 대통령이 그 미간 딱 찌푸리니까 이런 예. 식으로 나오는 거 일단 여당한테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예. 그리고 그 뒷얘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야당한테 불리한 얘기 여당한테 유리한 얘기 이런 얘기 막 해내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러면 이후에 국회를 운영해 나가고 법안을 만들어 나갈 때 야당으로서는 얼마나 좀 골인하겠어요. 여당 일단 비겁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 그다음에 이거는 전에 우리가 처음 이 사안이 났을 때 다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당시 한 신문에 나온 그림만 평을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세 명이 앉아야 되면 다 넓은데요. 두 분이 다 이리 와서 5명이 앉아요. 근데 제가 쭉 벌리고 앉아 있어요. 쩍벌남. 그러니까 이제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공무원 연금도 줄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쫙 벌리고 있는데 군인연금, 사학연금. 대한민국에 지금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연금 구조 전체를 손봐야 된다는 것에 전체가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했던 게 대한민국 정치권이 처음으로 학습진도 계획표를 내놨네. 웬일이니? 이랬어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0%로 지금 못 늘리자. 받고 운영 규칙안에 50%로 못 받고 간다고 해서 결국 법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의 50%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기구의 운영 규칙 아닙니다. 예. 거기에 이미 우리가 합의한 게 50%가 있으니 그걸 중심으로 논의해달라는 얘기라서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러한 문구에 대해서는 좀 수치는 넣어놓더라도 문구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최고위원회 이제 직전에 예. 계속 그거 가지고 논의가 많대요. 또 안철수 전 대표도 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걸 필요한 얘기를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여당이 아니야 난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예. 너무 사실은 국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합의해서 가야 되는 구조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정승 위원님, 지금 여야 양쪽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두 분 다 일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이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다, 비겁하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런데 야당의 주장 쪽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손봐야 될 게 많다. 좀 줄이자 쪽인데 이번 국민연금은 줄이자 쪽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자 쪽이라 취지랑 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잘못했습니다. 나와요. 사실은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예. 그러니까 군인연금은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거고 생명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사학연금은 본인들이 기여를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그 배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내가 국민연금을 올려줄게, 나중에 많이 줄게 하는 거 싫어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은 기여를 높아도 싫어하지 않아.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을 보전하는 데는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예. 세금을 넣어서 연금을 주니까 좋죠. 많이 올려주면.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상황이 달라서 본인이 넣어야 되는 그 문제라서 지금 이 사안이 생기는 거고 순서가 잘못됐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소수의 이렇게 아주 조직화된 집단이 꽁꽁 뭉쳐서 개혁하기가 어려우니까 건드리지 않았고 예. 국민연금 전체 다수가 조금 올려주면은 좋아하겠다고 생각해서 끌고 들어온 것인데 제가 칼럼에 썼듯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서 저는 벌집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아까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저는 국정 운영의 중심은 역시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 선진화법이다 이런 상황을 온 것이 사회적 합의 기구에다가 예. 노조에 들어온 것이 문제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지만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해 최종 책임은 저는 여당이 예.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회의가 근데 지금 열리는데. 오늘 예. 본회의에서 난 이 정도 타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0%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든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정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보다는 왜 누구나 그 일치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게 법 취지가 50% 하겠다면 법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예. 그 취지만 살면 되니까요. 자, 과연 여야가 이 공무원 개혁 최종 끝까지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50%라는 수치에 집착을 해서 개혁 불발로 이어질지 잠시 후 본회의 소식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전해지는 것이 있으면 재빠르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문 속 그 사람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자, 고 성완종 회장에게 1억 원을 전달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결정적이라는 표현을 쓴 진술 증거를 지금부터 제가 그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억 원. 1억 원이 담긴 이 쇼핑백을 전달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은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에서 내립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1억 원 쇼핑백을 들고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뒤로 한 채 윤승모 전 부회장은 1억 원 쇼핑백을 들고 뚜벅뚜벅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어디론가 이동했다는 장소는 다름 아닌 홍준표 도지사가 타고 있는 당시 당대표 선거를 치렀죠. 홍준표 도지사의 에쿠스 차량이라고 윤승모 전 부사장의 아내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도착. 에쿠스 차량의 문을 열고요. 탑니다. 에쿠스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옆에는 다름 아닌 홍준표 지사가 앉아있던 겁니다. 당시 홍 대표의 수행비서였던 배승희 변호사가 홍준표 도지사의 역할을 해주고요. 1억 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선 홍 대표는 1억 원을 받죠. 여기까지가 검찰에서 진술한 윤승모 전 부사장 그리고 윤승모 전 부사장 아내의 진술 내용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 검찰이 발표한 진술 상황을 토대로 저희가 재현을 해봤는데요. 안용환 의원님, 네. 그 상황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 사람의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또 특정되기 위해서는 돈을 건네준 시기가 명확해야 됩니다. 장소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명확해야지 일단 공소유지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게 지금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만은 관련자들 증언에 따르면은 돈 준 시기, 장소, 방법이 일치하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윤승모 씨가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에서 건네줬고 그 윤승모 씨를 부인이 데리고 왔고 그런 남편이 든 1억 원 쇼핑백을 들고 나온 걸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기사에서는 그 나모 보좌관이 그 당시 보좌관이 홍 대표 그 당시
홍준표 지사한테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의원회관 사무실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에 대해서 나 보좌관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만난 적도 없고 돈 받은 것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은 현재 이 진술, 현재 나온 윤승모 씨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 유지를 자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지사 쪽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쪽에 나오면 이제 법적 논리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로서의 채택이 가능한가 여부를 가지고 법적 논란 또 홍준표 지사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 공방이 격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당시 홍준표 당 대표 시절에 홍준표 당시 대표의 비서 네. 역할을 했었는데 나경범 보좌관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1억 쇼핑백을 홍 지사에게 받아서 사무실을 들고 갔다라는 그 진술의 대상이 나경범 보좌관인데 나경범 보좌관도 같이 일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네, 사실 어제 출석하시는 거 보고 저도 뭐 사람인지라서 오늘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자면 어제 여태까지 나온 기사는 사실은 윤모 씨 측의 증언 혹은 뭐 그런 추측성 기사였는데 오늘 나온 기사는 검찰이 발표한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기사는? 오늘부터가 사실인 관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을 통해서 건네줬다는 것을 검찰에서 밝혔고 또 사실은 나 보좌관님이 홍준표 지사님과 굉장히 오래 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굉장히 최측근이고 예. 뭐 가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을 불렀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이미 수사를 다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인물이 바로 나 나경범 보좌관. 네. 오랜 측근이다. 가장 오래된 측근이시죠. 그런데 이분을 불렀다는 거는 이분이 사실 나와서 뭐 받았다 안 받았다 진술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홍준표 지사님도 이분을 통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 추측성 기사가 아니고 이제 검찰에서 발표하는 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예. 최측근을 불러서 수사 상황 사실은 은연중에 전달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홍준표 지사님도 아마 이제는 알고 대응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배승희 변호사도 지금부터는 사실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국회 근처의 식당에서 줬다든지 여러 가지 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다 추측 보도였고요. 윤승모 전 부사장에 대한 그 진술은 아주 일관적이었다고 합니다. 일관적이었고 그다음에 혹시 배달 사고 가능성 이런 걸 제기했기 때문에 윤승모 전 부사장에 대한 계좌 추적도 마쳤고요. 본인이 배달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까지 다 증거가 됐고 예. 또 윤승모 전 부사장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해준 부인의 어떤 진술 이런 것도 되게 정확하기 때문에 진술이 정확하게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진술했어요. 1억 쇼핑백을 든 남편을 내가 국회까지 차로 태워다 줬다. 우리가 처음에 부인 얘기가 등장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거든요. 혹시 부인이 전달한 것이 예.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추측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 윤승모 전 부사장이 이렇게 운전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약간 게으른 스타일이라 평소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부인 어떤 본인의 평소의 패턴으로 할 때 다 맞는 얘기거든요. 예. 부인이 내려줬고 그걸 들고서 보좌관한테 전달했다는 진술이 굉장히 일관적이고 주변에 증언이 일치하고 있고 또 계좌 추적돼서 본인이 배달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 칼끝은 정확하게 예. 홍준표 지사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돌직구 쇼를 보실 때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배승희 변호사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 대표의 비서진이었기 때문에 홍 대표나 나경범 보좌관을 잘 알고 있는 사이고 또 정성희 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오래 재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윤승모 전 부사장이 또 언론인 출신이라서 같은 언론인끼리는 잘 알거든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 더 생생하게 저희 도직구쇼를 시청할 수 있다라는 부연 설명, 사족을 좀 달았습니다. 우리 신사동 코너를 시작하고 가장 많이 등장한 분이 홍준표 경남지사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런 느낌이 예. 들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이분이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한 거에서 검찰을 상대로 한 그동안은 이제 발언이었는데 이제 진술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서서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언론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근데 요 궁금한 건 이제 부부간의 예. 특수관계잖아요. 부부간의 진술하는 것도 증거 채택 효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지사가 지금부터 뭐에 골몰할 거냐. 검찰이 그 전체 이 레고의 성을 쫙 쌌잖아요. 예. 그러면 조각조각 중에서 한 조각 빠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조각을 홍준표 지사는 찾으려고 할 거예요. 본인이 검찰 출신이고 매일 밤마다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 홍준표가 피의자 홍준표에게 묻고 또 변호사 홍준표가 그걸 방어하는 이런 과정을 본인이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일이 공안 사건이긴 한데요. 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덮쳐서 그걸 예. 갖고 갔어요. 컴퓨터를 다 싹 들고 갔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거를 경찰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켰다가 확인하고 있네 하고 다시 껐는데요. 예. 경찰이 압수해 간 상태에서 켰다가 끈 그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로 예. 그러니까 그 과정, 그 컴퓨터에 있는 것 전체는 무죄가 돼버렸던 점, 증거 예. 효력 자체가 사라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홍준표 지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검찰 수사의 허점, 전체 정황 증거에서의 허점, 예. 이런 것을 찾아내서 검찰에 대한 반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검찰이 아마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근데 안영환 전 의원님, 네.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지금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1억 원이 받았던 것이 검찰 조사에서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홍 지사의 정치적 인생, 도지사로서의 인생도 사실은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홍준표 지사가 처음에 배달 사고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네. 말을 또 바꾼 게 정치적인 올무다. 나는 정치적 함정에 걸렸다라고 했다가 세 번째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 성완종 위원장의 진술. 이렇게 네. 나왔는데 오늘 드러난 결정적인 이 정황과 증거로 봤을 때 앞서의 이런 해명들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 수사 단계가 그렇죠. 이제 주변 인물들 조사 다 끝나면은 이제 본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본인을 불러서 그 진술이 뭐 윤승모 전 부사장 것이 틀리면 이제 대질 신문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는데 이제 결국은 홍준표 지사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인 한 명이고 나머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리 싸움을 갈 가능성이 높지요. 증거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갔을 경우에 이제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은 현재 이제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는 이겁니다. 현재 명단에 오른 8명 가운데서 검찰이 주 타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지사입니다. 예. 나머지는 특히 이완구 총리는 전 총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6명은 현재대로 드러난 것만 본다면 검찰 예. 앞으로 수사해서 더 무엇을 밝혀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만 가지고 보면은 기소 유지가 나머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소가 가장 유력하고 또 법원에서 유죄까지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사람은 홍준표 지사가 일단 높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총력을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본인 억울하겠지만 검찰 수사의 모든 총력이 홍준표 지사한테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굉장히 불리한 국면을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예. 정치적 재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정치적 재개가 만약에 유죄가 확정된다면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제 사법적인 절차는 시작됐지만 이미 정치적인 판결은 끝난 게 아닌가 사실은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뭐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거는 결국 그 도민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에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증거 능력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홍준표 지사가 슬롯머신 사건 때도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거는 당연히 증거가 없다. 그리고 뭐 현금밖에 없으니까 배달한 사람이 증언을 하면 끝이다. 그런 판결이 얼마나 많으냐 본인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여기서 증거 능력 운운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한 수사에 대해서 그거는 부정하는 자기 거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사법적인 절차는 지키셔야겠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입장 표명을 조금은 하시는 게 더 길게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 의원님, 홍준표 도지사의 도지사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홍 지사께서 출근길에 일절 기자를 상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니까 무엇을도 묻지 말고 취재를 자제해달라라는 이메일과 문자가 엊그저께 왔는데 더 이상 해명할 것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침마다 브리핑을 예. 하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얘기했지만, 기자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지만은 기자를 무시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그동안에 계속 한 10번에 가까운 그 발언에 모순되고, 그 다음에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고 이런 것이 본인한테 아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서 취재를 자제해달라. 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그것도 좀 약간 그런 게 사실은 본인이 처음에는 홍 지사가 SNS를 안 한다고 했다가 또 그저께는 SNS 또 뭐를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의 어떤 메시지를 볼 때는 그 가치와 이런 거에서 발언에서 어떤 일관된 메시지를 읽는데 본인이 이렇게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지금에 와서는 좀 그것이 족쇄가 되고 그것이 올머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자제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자제해달라고 해서 또 자제하면은 또 언론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은 기소를 목표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1억이 초과될 경우 구속 기소가 기본입니다. 1억이 넘으면 구속 기소가 기본이다. 기본입니다. 검찰은 보통 이제 1,000만 원의 벌금 100만 원씩을 법원 선고가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 왔는데 1억 이상이면 구속 기소거든요. 그런데 1억이 받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관례대로 하면 구속 기소입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장을 구속 기소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상당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7, 8일쯤에 홍준표 지사를 소환할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연 소환 이후에 구속 기소할 것인지 검찰의 향후 단계, 수사 단계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드릴 건데요. 다음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박용진 전 대변인과 정성희 논설위원이 소품 한 가지씩 준비했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짠. 두 분이 정말 다른 소품을 들어주셨는데 정성희 위원은 이른바 하얀 바지, 백바지를 들어주셨고 박용진 대변인은 러닝 셔츠, 속칭 난닝구 들으셨는데 일단 한 분 쭉 들어보죠. 아니, 이 하얀 바지, 백바지는 어떤 의미로 준비하신 건가요? 예, 하얀색 바지인데 우리가 백바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 이 백바지라는 것은 옛날에 열린우리당 친노그룹의 어떤 그 비하하는 상징적인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03년에 재보궐선거에서 유시민 의원이 당시에 당선이 됐는데 처음에 국회에 등원을 하면서 하얀색 바지에다가 가벼운 캐주얼 자켓으로 지금 이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의원 선서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 뭐냐고 했을 때 본인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돼요. 국회가 무슨 오페라하우스도 아니고 그럼 왜 내가 정장을 하고 와야 되냐 해서 더 논란을 했는데 아마 본인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오페라하우스 할 때 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유한 말인데 그럼 우리 국회가 독일에 그런 콘서트홀만도 못하냐 굉장히 화제가 돼서 그때부터는 친노 그룹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백바지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른바 친노가 백바지로 불리게 된 이유는 바로 유시민 전 의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표에는 난닝구는 옛 민주당계 호남 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실용 옛 민주당계 호남 세력들을 난닝구로 부른다라고 하는데 박유진 전 대변인 왜 이분들은 난닝구예요? 지금 저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신 분이 입고 계신 것이 이거보다 약간 어깨끈이 좁은 이른바 난닝구이신데요. 저건 진짜 난닝구네요. 저건 진짜 난닝구죠. 저분이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당무위원회가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가기 위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일부 당원들이 당무위원회장을 이제 난입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어떤 분은 들어가서 당무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있던 당무위원회 이른바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이른바 속칭 머리끄댕이 사건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저분이 왜 이유는 모르겠으나 웃옷을 벗어 젖힌 채로 저 차림으로 이렇게 막 고함 지르고 해산에 반대하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본인의 열정을 다 쏟으셨죠.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요즘 나오네 머리끄댕이 사건. 그러니까 저게 통진당이 벌어졌던 그 머리끄댕이 사건이 아니고요. 2003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건이 벌어지는 복도에서 이 난닝구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른바 민주당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민주당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내 그 개파 싸움을 벌이면서 했던 얘기가 난닝구 예. 비하하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는 백바지고요. 친노가 아닌 비노 중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비노 세력을 난닝구다. 서로 얕잡아 부르는 속칭인데. 아니 근데 안 의원님. 네. 백바지 때 난닝구 싸움은 제 기억이 맞다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른바 친노로 불리는 백바지들이 난닝구들을 몰아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도 또다시 야당 안에서 백바지와 난닝구의 싸움이다? 어떤 얘기인가요? 이번 뭐 재보선 결과를 보면은 사실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관악을 같은 경우는 저렇게 꼭 구분한 난닝구를 대변할 수 있는 김희철 후보 대 예. 백바지를 대변한 정태호 후보가 격돌했지 않습니까? 격돌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과정에서 후보 경선을 놓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조작을 했다는 등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매번 이런 식으로 경선이라든지 하면서 계속 격돌이 되는 겁니다. 예. 특히 천정배 의원이 광주에서 호남의 정신,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난닝구, 호남계를 다시 살려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난닝구의 역습인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제 문제는 새정치연합의 한계입니다. 당이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계와 김대중계, 친노대 호남이 합쳐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과거 호남 세력, 김대중 대통령 계열은 본래부터 한민당 이후에 보수 야당을 자처했던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집단입니다. 예. 그리고 친노 세력은 굉장히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죠. 두 집단이 이념적으로 일치한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런 표현하면 굉장히 그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좀 싫어하겠지만은 단지 결속이 된 이유는 새누리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예.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동지성, 정책적 동지성이라는 정당 기본의 그 목표보다는 예. 새누리당에 반대하기 위한 모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호남대 이른바 진보세의 결합이 현재 새정치연합인데 예. 그 모습이 잘 나갈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잘못됐을 때는 균열이 예.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가장 큰 건 내년 결국 선거입니다. 내년 공천권을 놓고 문재인 대표가 또 전행하려고 한다면은 이른바 난닝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한번 백바지도 난닝구 예. 싸움이 크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요. 저번에는 백바지가 이겼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백바지의 수장을 앞세워서 난닝구들을 몰아냈는데 이번에는요. 뭐 천정배 의원이 뉴 DJ들을 기반으로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 면전에서 친노 개파주의를 탈피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이른바 난닝구들의 반란이 이번에는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배승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야당 내에서 백바지 난닝구 리턴 대결 이번에는 난닝구들이 승기를 잡았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호남의 중도 세력이 스스로의 당을 좀 만들어서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1야당의 의미가 사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어떤 것도 통과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당에서 37명 정도만 되면 예.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자신들이 스스로가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야당 연합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 당이라는 개념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선거를 하는 것 같다. 예. 예를 들어 당이란 게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그런 것이 있느냐.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아서 선거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가 아니면 아무것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 예. 지금 386 세대는 사실 수권 세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는 이런 프레임 논쟁을 벗어나서 스스로 당도 좀 분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 난닝구들의 반란, 난닝구들의 역습 계속돼서 이어지는데요. 다음 소개해드릴 신문 속 그 사람,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도 난닝구들의 역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나 잘했어.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는 우윤근 원내대표인데 우윤근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 이제는 친노를 탈피해야 된다. 문재인 대표 이제 친노 손을 끊어야 된다라고 문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백바지 대 난닝구들의 대결 속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 문 대표는 친노 끊어야 된다. 근데 저 우윤근 원내대표는요 전남 광양 출신 예. 이기인을 하고 이제 전남대 출신의 율사 출신인데요.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당의 대선 주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잡은 호남 의원이에요. 그래서 예. 이른바 범친노 혹은 친문
의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백바지다. 어제 발언도 전체 백바지다 그럼. 예. 옷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런닝구하고 백바지. 그게 다 입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두 개를 다 입는 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어제 전체 그 흐름도 이걸 갖고 싸울 상황이 아닌데 다만 예. 문재인 대표도 친노를 좀 탈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문재인 대표에게 여러 가지 그 정무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네. 이른바 기존부터 친노로 분리됐던 인사들, 혹은 문재인 대표와 개별적으로 아주 친한 분들 이런 분들이라서 당의 공식적인 지난번에 우리 동아일보에서 그런 지적을 한번 했더라고요. 당의 공식적인 당직자는 아닌데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이 먹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예. 뛰어나면 당직에 앉혀라라고 이제 고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아마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뭐 새정치민주연합에만 개파가 있느냐. 사실은 새누리당에도 개파가 있죠. 과거에 민정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고 예. 많이 물갈이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한때 원희룡, 남경필 뭐 이렇게 오렌지라고 이렇게 얘기돼가지고 이분들 의총 때 늦었다고 이방호 의원이었던가요? 그 예. 의총장 입구에서 뺨을 때리려고 던졌고 이게 사진을 찍혀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누리당은 모아서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분명히 발현이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것이 란닝구와 백바지로 나뉘어지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하나로 묶여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고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역할도 마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론을 여쭐게요. 문 대표가 친노에서 끊어야 됩니까? 친노선을 계속 붙잡고 가야 됩니까? 아니 파부침주라고 하잖아요. 배를 건넜으면, 아니 강을 건넜으면 배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솥단지를 깨야 되는 겁니다. 예.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본인은 내가 무슨 친노냐 친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당 내에서 친노 비노 뭐 친이 반이 뭐 친박 뭐 비박을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정치에서는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정치연합의 당내 많은 인사들이 문재인 대표가 예. 친노에 휩싸였다. 친노에 따라 친노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탈피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당내와 국민들로부터 문재인 대표가 친노에 둘러싸였다는 인식을 바꾸지 않은 이상 당 운영도 힘들 거고 대권 후보로서도 갈 길을 멉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패인이 여러 개 있었지만은 제2의 노무현이란 그 이름 지음, 그 낙인에 굉장히 예. 강한 게 많거든요. 그걸 빨리 탈피하지 않고선 대권 주자로서의 미래가 쉽지가 않다는 예. 것은 문재인 대표가 알아야 될 겁니다. 자, 백바지 대 난닝구들의 재대결 리턴 매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갈 건데요. 난닝구들의 반란이 과연 이렇게 개개인의 반란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세력화가 될 것인가? 그 분수령이 될 인물이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인물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백바지 대 난닝구들의 대결과 맥이 다 있습니다. 자, 강진의 흙집에서 칩거를 했던 손학규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같은 동네 옆집 구기동에 새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정치 기지개를 하는 것이냐 재개를 하는 것이냐 난닝구들의 반란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임수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앞서 제가 손학규 전 대표를 직접 만나고 온 인터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지난해 730 재보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전남 강진의 흙집에 머물고 있는 새정치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 차 따르는 사람을 팽주라고 그래, 팽주. 팽주요? 팽이 우리 세속에 잘 알려지기는 토사구팽의 팽이지. 예, 토사구팽의 팽인데. 팽이라는 게 끓인다는 팽이잖아요. 차를 끓이는 거를 끓이는 사람은 팽주라고. 손 전 고문이 이번 달 초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빌라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전 고문의 측근은 지난 2011년 마련한 분당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가끔 서울에 올라올 때 머물 장소가 필요해 거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기동에 살고 있는 딸 집 근처에 집을 얻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구기동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이사 온 뒤 4년째 살고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이 공교롭게 이웃 사촌이 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최근 4.29 재보선 참패 후 문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고 일각에서 손 전 고문의 역할론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려 이번 구기동 이사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손 전 고문은 현실 정치에 나설 뜻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향후 야권 지형 변화에 따라 손 전 고문이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자, 정성희 위원님, 구기동으로 이사를 한 손학규 전 대표. 앞서 제가 전남 강진에 기거했을 때 찾아가서 하루 종일 그 흙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저한테 그 당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내용을 저희가 지금 임수영 기자의 리포트에 틀어드렸습니다. 팽이라는 단어를 물어보면서 사람들은, 세속의 사람들은 팽을 벌어졌다고 얘기하지. 하지만 내가 아는 팽은 팽주, 차를 끓이는 사람이다. 차를 끓인다. 다시 바꿔 말하면은 사실 누군가를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상황을 있는 주도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요즘은 사실 킹보다도 중요한 게 킹메이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어떤 대권 지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사실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예.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저도 이제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서 손학규 의원이 분당 을에 나왔을 때 예. 이사를 해서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을 얻어 있었는데 사실은 집에 안 들어오고 지금은 강진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예. 상식적인 정도라면 이제 분당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집을 마침 이제 구기동에 얻었네요. 이제 설명은 아마 딸이 거기 출가한 딸이 그쪽에 살고 있어 딸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왔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예. 여자는 역시 친정엄마는 딸과 가까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마침 중유력한 재선 후보인 문재인 대표와 예.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야권의 다음 대선의 어떤 지형에 있어서 팽주로서. 뭔가 팽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전남 강진 그 흙집에 갔는데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은퇴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참 한국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많은데요. 그 흙집에서 말입니다, 안효한 전 의원님. 네. 고구마 쌀만 먹고, 그리고 또 사모님이랑 같이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그 흙집에서 내려다보면요, 강진 앞바다가 쫙 보이는데 그 강진 앞바다가 서울로 향하고 있는 바다의 물줄기를 보면서 손학규 전 대표가 무엇을 생각할까?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말했던 말을 지금 정 의원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팽주. 참 정치란 알 수 없다는 걸 손학규 대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손학규 대표가 강진에 갔을 때는 이제 정치인의 행위는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강진에 간 것도 호남이란 것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했었고요. 예. 또 이번에 종로구 평창동에 그 빌라를 구한 것도 결국은 옛 지역구인 종로로 돌아온 거 아니냐, 모든 해석이 가능한데 가끔은 그 해석이 억측일 수도 있지만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개개의 사실에 맞는 걸 떠나서 손학규 대망론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 커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10대 말 구세주론. 예, 구세주론. 팽주론. 새정치연합이 현재도 분열의 모습을 보였을 때, 예. 난징구와 백바지의 싸움 계속됐을 때 난징구와 백바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손학규밖에 없다는 것은 야권 누구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학규 전 대표는 난징구도 아니고 백바지도 아닙니다. 예. 난징구와 백바지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예. 동시에 입힐 수 있는 그런 위치, 정책 지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올 하반기까지 예를 들어서 야당이 분열이 됐다. 특히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공천권 놓고 싸울 겁니다. 천정배 의원 쪽에서 뭐 세를 모아가지고 예. 덤벼들려 한다면 흔들릴 겁니다. 그때 역시 양 진영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서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손학규밖에 없다 하면서 당에 손학규를 부를 때 손학규 대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대표를 하다가 더 이상 내가 대표 유지하다가는 내가 흔들린다고 하면은 제3의 대안. 예. 그렇다 해서 넌님한테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3의 세력인 손학규 대표를 불러서 구해달라 해서 손학규 대표가 극단적으로 당대표인지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예. 문제는 손학규 대표가 그럼 대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냐 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대권이라는 욕심을 가지고 덤벼들면 문재인 대표도 꺼리겠죠. 킹이 되느냐, 킹메이커가 그렇죠. 되느냐.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만약에 나는 마지막 내 정치 인생을 당을 위해서, 새정치연합을 위해서 내 헌신하겠다 하면서 난 대권에 욕심이 없다라고 예. 나설 때는 쉽게 정치권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야권의 정치 지형이죠. 저
강진 저 흙집에서 고구마 삶아 드시면서 강진 앞바다를 내려보면서 손학규 전 대표가 무슨 상상을 했을까가 전 제일 궁금했는데 그때 고구마 제가 붙여드리고 이거 아직도 못 붙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손학규 전 대표가 팽주라는 팽에 대해서 해석한 이른바 팽주론.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팽주론입니다. 팽주라고 그래, 팽주. 팽주요? 팽이 우리 저 세속에 잘 알려지기는 토사구팽의 팽이지. 예, 토사구팽의 팽인데. 팽이라는 게 끓인다는 팽이잖아요. 차를 끓이는 거를 끓이는 사람에게 팽주라고. 자, 박윤준 전 대변인, 안용환 전 의원, 정성희 논설위원 두 분의 분석이 일치했습니다. 저 팽주, 문재인 대표 옆에 구기동. 문재인 난닝구와 대표는 만일에 백과사를 동시에. 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기동으로 가신 거라면 문재인 대표가 속을 끓이겠죠. 속을 끓이는, 차를 끓이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팽일 수는 있는데 예. 안영환 전 대변인의 전문 해박한 지식은 북한에만 미치지 않고 야당에까지 다 미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말씀대로라면 야당의 유력한 선택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부겸 그리고 안철수, 손학규 이렇게 합친다고 생각해봐라. 상상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야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라. 막강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할 거냐, 예. 다시 재개를 할 거냐라고 예. 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신 본인의 대망론이냐, 아니면 야권의 대망이냐, 요것을 가지고 본인이 주인공일 거냐, 감독일 거냐, 킹메이커가 될 거냐, 요 차이가 있는 건데요. 저는 손학규 대표가 아직은 그리고 주변도 확실하게 손사래를 치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서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만나고 대여섯 시간 동안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고구마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 결과는 손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그래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번 두고 볼 일이죠. 제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소식 저희 준비했는데요. 김정은이 자신의 별장 바로 지척에 로켓 발사 현장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미사일 발사를 진두지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성진 기자, 국방부 출입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전격 공개한 새로운 위성관제 종합지휘소. 장거리 로켓 발사를 총괄 지휘하는 곳으로 평양에서 보기 드문 산속에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 종합지휘소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명당 자리에 위치도 잡아주셨으며 구글어스 위성사진 판독 결과 새 지휘소 위치는 평양 보통강 구역의 서재골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빈 공터였지만 이번에 공개된 지휘소 건물이 반년 새 들어섰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휘소에서 400m 거리엔 김정일 때부터 이용하던 특각, 즉 김씨 일가의 별장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론 김영남과 박봉주 등 당 지도부가 사는 단독주택이, 그 밑으론 호위 사령부가 관리하는 외국 기빈용 초대소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하고도 좀 가깝고 그다음에 산속이어야 되고 하는데 그 위치가 아마 거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차당 일반 사람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들어올 수가 없는 데고. 이에 따라 김정은이 지휘소와 특각을 오가며 로켓 개발과 발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방문도 무산된 마당에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자, 도대체 미사일 센터를 어디에 지었는지 위성 지도를 통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 여기까지 다다른 겁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러분은 지금 위성 사진, 김정은의 별장 바로 코앞에서 위성 사진으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훤히 북한 평양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이 자주 이용하는 별장입니다. 굉장히 넓은 단독주택이에요. 구조가 거의 청와대 수준입니다. 이게 다 하얀색이 도로고요. 김정은 저택이 큰 독채와 별채로 이어져 있고요. 앞에 경호동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산속에 굉장히 평화롭게 김정은의 저택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바로 가까운 곳에 고위 간부 저택 단지가 있습니다. 최룡해라든지 아니면 여러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이용하는 고위 간부 저택 단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미국 베버리 힐즈, 오렌지 카운티처럼 단독주택 단지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위성사진으로 보시겠지만 다 구조물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김정은이 멋있는 단독주택을 지어서 자기 측근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요, 그 지척에 김정은 저택에서 불과 400m도 안 되는 이 거리에 새로운 위성관제 종합지휘소, 그러니까 여기서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지휘소를 완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KBS 방송기자 시절 때부터 북한 전문 기자로, 그리고 현역 의원일 때 북한에 있는 백두산을 5만 군데 루트로 다 올랐던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정말 북한은 알 수 없는 나라다. 어떻게 위성 관제소를 주택단지 내에 만듭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위성 사업은요, 김정일의 유은 사업입니다. 유은이기 때문에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경제력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데는 본인이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지금 도로가 연결되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북한의 그동안 해왔던 행태를 본다면은 현재 김정은의 별장과 도동 종합지휘소 간에 지하 땅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하 듭니다. 땅굴. 보통 북한은 지하 땅굴로 연결하죠. 그렇죠. 예. 과거 김정일의 저택 밑에는 기차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차가 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는 땅굴 연결해가지고. 아버지 김정일의 저택 밑에는 그렇죠. 기차가 들어왔다. 비상시에 기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예.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는 김정은이 지금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올 10월에 로켓 발사할 것 같다는 이야기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보여줄 게 없어요. 예. 본인 3년 동안 뭔가 경제적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는데 결국은 위성을 발사해서 이른바 장거리 로켓을 쏴가지고 주민들에게 야, 우리가 이 정도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관제소를 만들 것 같고요. 예. 정말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관제소, 예. 이상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 의원님, 평양 한복판에 관제탑, 그러니까 지휘소, 여기서 김정은이 일로 와서 로켓 쏴라.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여기 하는데 쏘는 것은 다르겠죠. 다른데죠. 이제 예. 로켓은 이제 바로 임박해 있죠. 저는 나로 우주센터를 이제 2번 가봤는데 고흥에 있는 외나로도에 바로 앞에 이제 그 열기가 미치지 않을 부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서 위성 관제 센터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지휘를 합니다. 카운트다운도 거기서 이제 지적이 되고. 육안으로도 보이고. 왜냐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위성이 날아갈 때 위에 지작물이 없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바다로 떨어질 수 있게 섬에 이 위성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평양 한복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믿기지가 않고요. 다만 위성을 추적하는 시설은 우리도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그 대덕센터에 추적하도록 돼 있는데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성 사업이나 관제 사업이 김정인한테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다. 통치 체제의 어떤 핵심이다, 근간이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아까는 그 김정은 체제가 위성이나 위성 발사 사업이나 미사일 발사에 의존하고 있다 예. 하는 걸 보여주는 어떤 증거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북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탈북자들의 수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이 야, 이제 보다 보위부까지 탈북하냐? 라면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최근 밝혀진 소식에 의하면요. 김정은이 또 한 번 탈북자들에 대해서 노발대발하면서 남한까지 가서라도 모두 다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손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탈북 행렬에 튀다 보위부까지 튄다며 격분했던 김정은. 이제 탈북자들이 하도 늘어나니까 튀다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북한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김정일 생일이던 지난 2월 16일 세 가족 총 16명이 탈북한 사실을 보고받고 또다시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소식통 말을 빌려 김정일 생일을 맞아 선포된 특별 경비 주간에 탈북한 데다 국경경비대가 탈북을 도운 사실까지 드러나 김정은이 더 크게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보위부 간부들에게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가서라도 잡아들이라며 호통을 쳤고 이에 함경북도 보위부 체포조가 중국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간 탈북자들이 인간 이하의 처지에 있다고 주장하고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선전하는 등 탈북 막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 학교에 내가 오게 됐다는 금지감과 자부심으로
머리를 쳐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인권 최후진국이 실어 떠나는 탈북자 행렬은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주입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김정일 생일에 16명이 탈북하니까 김정은이 야 남한까지 가서 잡아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간이 김정은이 말했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산불 금지 기간, 뭐 방지 기간, 뭐 이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탈북을 했기 때문에 괜히 분노를 한 거고요. 현재 예. 국내에 탈북자 한 3만여 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계속 북한의 가족들 빼내오고 있습니다. 빼내오고 있다 보니까 북한 체제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솔직히 지금 북한에서요, 우리가 함흥이다, 뭐 흥남이다, 어느 지역에 누구를 빼내올, 돈만 있으면 빼내올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공권력이 마비됐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꺼내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어느 지역에 누구를 빼놓을 돈 쉽게 브로커한테 주면 빼놓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정은 체제가 탈북자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까지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보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 소식 저희 오늘도 역시 북한 전문 기자 출신이었던 안용환 전 의원의 입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돌직구 신문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퀴즈 드립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낳은 자식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일까요? 아니면 이혼 후 만난 현 남편 혹은 동거인의 아들일까요? 배승희 변호사님, 누구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실 우리 민법에 이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844조 2항에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아들이다. 그렇죠. 전 남편의 아들이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300일이 아이 낳는 기간이 거의 300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달이니까. 이혼을 하고 300일 뒤에 낳았다면 이건 전 남편의 아이다라는 게 민법 규정이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 네. 기간이에요. 300일. 그래서 2005년도에 예. 사실 이혼 후 6개월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던 민법 조항이 폐지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 조정 기간이라는 걸 좀 거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일이 되더라도 사실 이혼은 300일 전에 했지만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위헌 판결을 좀 내렸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있었군요. 네. 어떤 것이냐면 이 2011년 12월에 이혼 합의를 했고 이듬해 2월에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 여성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그해 10월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혼인 출생 신고를 하러 가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300일 전에 됐기 때문에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전 남편의 성으로 출생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내 현재 남편 아이다 하면서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은 박 씨 아들이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안 씨 아들이다. 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결과까지도 나왔는데 예. 이거를 법적으로는 전 남편의 아이로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이 헌재에서 이제는 사회가 변했고 또 이혼 조정 기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박윤진 전 대변인 어때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그 날짜로만 묶어놨었다고 하는 좀 웃긴 측면이 있네. 저는 저런 법이 있는데 처음 알았는데 예. 사문화된 법인데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사랑은 혼인관계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관계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형수님 보고 위험한 발언인가? 여튼 예. 사문화된 법이 뭐 잘 없어졌다 생각이 되네요. 예. 가급적이면 좀 애매한 기간이 300일이니까 좀 300일을 지나서 어떤 그런 사랑의 결실을 맺으면 더 이런 과도한 해석인가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시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유쾌한 기사와 날카로운 돌직구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